이번 사연은 제보자 박현진 씨의 사촌 오빠와 숙모께서 겪으신 일을 박현진 씨가 듣고 이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현지 씨 숙모님의 시점으로 실감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에겐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정말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아이였어요. 일단 늘 전교 5등 안에 들 정도로 똑똑했고 잘 폈네. 얼굴은 또 얼마나 준수했는지.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 듣고 있으면 홀릴 것 같은 멋진 피아노 실력까지 갖춘 오, 야, 완벽하다. 정말, 완벽한 아들이었죠. 네. 2007년 7월 그해 여름은 제 아들 혜준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음대 입시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혜준아, 너 손 어떻게 된 거야? 연습실 문에 끼었어. 별거 아니야. 병원에서 일주일이면 다 낫는 거야. 조심 좀 하지. 피아노 치는 애가 그냥. 괜찮아. 그래도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다. 다행인 무슨. 나 다음 주도 콩쿠르 하나 그냥 포기하려고. 저 되는 일 하나 없다. 나 방에서 그냥 쉴게. 그 여파 때문이었을까? 지금껏 한 번도 겪은 적 없던 슬럼프라도 왔는지 나가는 대회마다 줄줄이 성적도 떨어지고 기도 팍 죽어서 다니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속도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정을 아는 친구가 한번 가보지 않겠냐면서 점집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입시 때 많이 가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이 자식 사준 봐서 뭐해? 제가 채 앉기도 전에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죽다뇨? 아니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물가 갔다 왔지? 그 말에 저는 가족들끼리 근처 저수지로 드라이브를 다녀온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거기서 악기가 붙었어. 학교요? 보자. (7월 30일) 밤 12시 10분 청상가 거기서 죽어. 순간 동공이 서늘해졌습니다. 무당이 짚은 날짜가 바로 일주일 뒤인 거예요. 거기다가 청우상가는 우리 아들이 매일같이 피아노 연습을 하러 가던 학원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어떻게 알아? 밤 12시 10분은 아들이 항상 연습을 마치고 학원을 나서는 와, 딱 떨어지네.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제 이름이 쫄아. 어떻게 알아? 이건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래. 이건 무당의 상술일 거다. 별일 없을 거다. 애써 그렇게 생각해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의 상태가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아들 말이 늦은 시간 평소처럼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아들이 연주하는 속도에 맞춰 마치 장난을 치듯 따라치고 있었대요. 이상하다. 연습실에 나밖에 없었는데. 누가 장난이라도 치나 싶어서 복도로 나가봤더니 갑자기 소리가 뚝. 연습실을 모두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연습을 하려는데 또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겁에 질린 아들은 혼비백산해서 그 길로 연습실을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오는 내내 그리고 지금 저와 얘기하는 순간에도 그 아름다운 선율이 귓가에 계속 맴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완전. 아들, 그냥 며칠 쉬면 어때? 이참에 좀 푹 쉬고. 안 돼. 아 지금 이제 막 컨디션 돌아오고 있단 말이야. 흐름 끊겨 싫어. 너무도 단호한 아들의 뜻에 따라 일단은 평소처럼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모든 일정에 제가 꼭 함께 하기로 하고요. 그래야지.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의 등하굣길과 피아노 레슨에 동행했습니다. 1시간쯤 흘렀을까? 아니 불을 다 꺼놓고 연습을 해. 아들은 괜찮나 싶어 학원 복도를 더듬더듬 걸어가는데 도대체 이 깜깜한 데서 어떻게 연주를 하지? 아들이 있는 연습실 쪽으로 발걸음을 떼던 그때 아니야. 혜준아, 너 왜 그래? 이거 아니야. 너 왜 그래 진짜? 엄마 걱정되게. 엄마도 저 소리 들려? 너무 아름답지 않아? 무슨 소리? 나도 저렇게 연주하고 싶은데 난 안 되잖아. 이게 다 피아노 문제인 것 같아. 피아노 문제인 것 같아.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된 후 아들은 더욱더 그 학원에서 하는 연습에 매달리고 더욱더 집착하게 됐습니다. 이 방 저 방으로 오가며 미친 듯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황기네 황기야. 아, 뭐 확실히 이상해졌다. 제발 며칠만이라도 다른 곳에서 연습하자고 설득했지만 아들이 절대 안 된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연주 들으면서 연습해야 된다니까. 나 입시 망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나 좀 제발 좀 내버려둬. 너 지금 상태를 봐. 아 그냥 집에 좀 있으라니까. 청기 누설이라니까. 아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저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진짜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예? 아들 제발요. 예? 아니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예? 뭐든? 네. 아니야. 그래도 안 돼. 그렇게 아들이 죽는 날만 다시 확인하고 돌아서는데 마침 아들한테서 학원에 먼저 가 있겠다 문자가 온 거예요. 전 불안한 마음에 얼른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서둘러 도착한 연습실에 아들은 없고 바닥에 악보와 온갖 짐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갔어? 학원에 딸린 테라스 쪽에서 희미하게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혜준아! 너 거기서 뭐해? 테라스 난간에 혜준아! 아들이 올라서 있었습니다. 혜준아! 혜준아! 엄마는 이 소리 진짜 안 들려? 혜준아, 일로 와. 그 순간 혜준아! 아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전 그런 아들을
간신히 받아냈습니다. 혜진아 정신 차려. 혜진아. 그런데 기절한 줄 알았던 아들이 번뜩 눈을 뜨더니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거기엔 1억. 단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돈 다니면 너무 결국 전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마련한 1억을 무당에게 가져갔습니다. (7월 30일) 밤 12시 10분 네 아들이 그 부적을 갖고 그 상가 계단에 서 있으면 웬 남자가 옆을 지나갈 거야. 그때 그 남자를 밀쳐야 돼. 계단에서 밀치라고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해야 된다니 이래도 될까도 싶었지만 그땐 일단 그래 내 아들부터 살리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 밤 함께 비상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할 수 있어? 어? 너 해야 돼. 알았지?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예정된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주희가 아주 고요하고 서늘했어요. 12시 8분, 12시 9분. 1분 남았어. 불안에 미칠 노릇이었어요. 아무도 지나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머리가 다 지끈거렸습니다. 마침내 12시 10분. 주변을 아무리 두리번대도 인기척 하나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누군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두운 빈 상가에 남자의 발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왔어. 해야 돼. 할 수 있어. 남자는 금방 휙 제 앞을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의 뒷모습 너머로 잔뜩 겁이 질린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눈빛과 손짓으로 아들을 재촉했어요. 끝까지 갈등하다 아들이 결국 어떡해. 저 남자 많이 다쳤을까? 잠시 후 괜찮으세요? 넘어져 있던 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행이다. 남자는 옷을 툭툭 털더니 괜찮다고 말한 후
그대로 사라졌어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7월 30일 12시 10분은 어느새 지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부터 아들은 더 이상 환청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민 것만으로 이 모든 게 정말 끝인 건지 그럼 불안하죠.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저기 신전 보러 오셨어요? 예, 뭐 상담받을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분 그저께 갑자기 짐 빼서 나갔어요. 하나 있던 아들이 그날 갑자기 죽어서. 그저께면 7월 30일. 바로 저희 아들이 죽을 거라고 했던 그날이었어요. 와 이거 뭐야? 진짜 뭐지? 아이고 엄마 일 돕는다고 들락거렸었는데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죠. 그때 불현듯 점집에 처음 갔을 때 저를 처음 맞아주고 무당에게 안내까지 해줬던 젊은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제 아들이 계단에서 밀친 남자의 얼굴이 겹쳤어요. 그 아들이 돌연사를 했다더라. 돌연사해서 그 무당도 여기를 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난 걸 들으셨고 다른 뭐 스님인지 무당인지 모를 그 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듣기로는 그분은 아들을 판 거다. 너의 아들이랑 운명이 바뀐 거다. 이렇게 말씀을. 아 말도 안 돼. 아 이거는 누구는 아들을 살리려고 막 이렇게 막 애쓰고 누구는 돈에 아들을 이제 팔아버린 거니까 그게 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두운 계단 아래로 사라지던 남자의 뒷모습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남자는 진짜 무당의 아들이었을까요? 제 아들과 그의 운명은 그날 그곳에서 정말 뒤바뀐 걸까요? 이번 사연은 직장인 권민주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민주 씨는 5년 전 한 점집에서 수상한 경보를 듣게 됐는데요. 먼저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무당이 냉장고 안에 있는 막걸리 주면서 그 막걸리를 이렇게 하래요. 솔직히 저는 안 믿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걸 먹고 큰일이 날 뻔했어요. 무슨 일이지? 2018년 봄. 대학을 졸업한 저는 취업을 위해 열심히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어요. 딸깍딸깍 분노의 마우스 클릭을 하고 있던 그때 눈이 번쩍 뜨이는 공고문을 발견했어요. 꽤 높은 연봉인데도 경력 무관. 회사 규모도 크고 위치가 무려 강남? 그토록 꿈꾸던 강남의 토리우먼이 될 절호의 찬스였죠. 저는 바로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기적처럼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 쭉쭉이네. 첫 출근 날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민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 인사를 못 들었나? 아니, 민망할 정도로 너무 조용한 거예요. 싸하네. 그래서 슬며시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니, 30명은 앉을 것 같은 큰 사무실에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나 외근 나갔나 보다.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라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낀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렇지. 그 당시에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데 여기 직원들은 무슨 전염병이라도 번진 것처럼 마스크로 얼굴을 어허. 꽁꽁 싸매고 있었어요. 오.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주춤거리는 그때 신입사원 반가워요. 김민구 대리예요. 바로 제 사수 대리님이었는데요. 대리님은 환절기라 그런가 직원들이 다들 아프다며 저에게도 건강관리 잘하라고 꼭꼭 당부를 하셨죠. 감기가 돌았나 보네 사실. 저는 대리님의 도움을 받아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과장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민주 씨 벌써 다 한 거예요? 네. 뿌듯한 마음으로 결제 서류를 건네는 그때 과장님의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코피. 뭐야? 쪽쪽 흐르던 피가 이제는 분수처럼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핏물은 과장님의 셔츠를 흠뻑 젖게 만들었고 어느새 사무실 바닥까지 적시고 뭐야? 있었습니다. 아, 한 괜히 이렇게 코피를 많이. 다행히 과장님은 정신을 차리셨고 병원을 가며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이게 무슨 난리인지 피로 물든 사무실은 뭔가 불길한 느낌으로 가득했죠. 그렇지. 그로부터 한 달 후. 회사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던 때였습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그 눈앞이 빙빙 도는 게 까딱하다가는 막 정신을 잃을 것만 같은 거예요. 사실 며칠 전부터 몸이 으슬으슬 아파왔는데 뭐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더라고요. 아, 이상하다. 세면대 앞 거울을 보자 진한 다크서클에 넋이 나간 듯한 눈빛. 말 그대로 산송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나. 그때 코피가 나는 거예요. 급하게 손으로 막아봤지만 어떡하지? 피는 멈추지를 않았어요. 마치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과장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너무 놀란 마음에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요, 의사가 도무지 병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검사랑 검사는 싹 다 받아봤지만 아무런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주말. 저는 결국 친구와 함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너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 줄 알아? 지금 당장 나가야 돼. 최근에 새로 들어간 자리가 있지 않냐며 거기서 당장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아프지? 도깨비 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희 회사 터의 주인이 도깨비인데 단단히 화가 나서 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회사를 다녔다간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지금 이거 구타라는 거지? 진짜 돈만 버렸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그때 이거 가져가. 무당이 뭔가를 건네는 거예요. 그건 막걸리 병이었습니다. 무당은 돈은 필요 없으니 반드시 사무실 모퉁이에 막걸리를 뿌리고 기도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네가 안 달래주면 사람 죽는 꼴 보게 된다. 서슬퍼런 눈으로 경고하는데 네. 얼떨결에 알겠다고 대답하고 막걸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어요. 테이블 위에 있는 막걸리가 이상하게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한 모금만 딱 마시면 갈증이 싹 가실 것만 같았어요. 먹지 마, 먹지 마. 저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테이블 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막걸리 뚜껑을 열어서
진짜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다 먹었나 봐. 뭐야, 벌써 다 먹었네? 저는 그제야 만족한 듯 다시 침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은 까맣게 모르고 말이죠. 몇 시간이 지났을까? 이거 피잖아. 피었어. 제가 토해낸 게 다름 아닌 피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는 웃음소리. 누구세요? 그걸 네가 왜 먹어? 그걸 네가 왜 먹어? 설마 막걸리? 그럼 이게 도깨비라고? 근데 너무 평범한데? 그런데 그런 제 속마음을 마치 읽기라도 한 것처럼 별로 안 무서워. 네가 뭘 무서워하는지 나는 그거는 제가 막 어릴 때 실제로 봤던 여자 귀신의 모습이었어요. 안 돼!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아침. 도깨비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리고 피로 물들었던 침대는 거짓말처럼 깨끗했고요. 아, 악몽이군요. 꿈이다 꿈. 아, 꿈이었나 보다. 아, 그럼 그렇지. 요즘 세상에 무슨 도깨비야. 하지만 그건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서둘러 출근해보니 텅 빈 사무실에 과장님 혼자 덩그러니 앉아 계신 거예요. 저 과장님, 혹시 다른 분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저 부장님이 입원하셨어. 급성 백혈병이시래. 아이고. 백혈병이요? 다른 사원들은 아파서 결근하고 이게 다 뭔 일이래. 다 아플 수가 있나? 그럼 무당이 한 말이 전부 사실이었던 거야? 네가 안 달래주면 그걸 네가 왜 먹어? 사람 죽는 꼴 보게 된다. 이 모든 게 무당의 말을 무시한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하루하루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끔찍한 비보를 듣게 됐습니다. 그건 부장님의 백혈병 소식을 전해줬던 과장님의 부고 문자. 과장님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과장님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와, 더 무섭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두려움에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사직서를 내고 짐을 정리하러 갔다가 회사에 얽힌 충격적인 비밀을 듣고 말았습니다. 뭐야 대체? 1년 전 서울 외곽에 있던 회사가 강남 사무실로 이사를 오던 날 건물주인이 저희 대표님께 기묘한 말을 하나 했었대요. 그 저기 도깨비터라고 그거 들어보셨나? 들어오기 전에 꼭 이제 고사를 한번 지내세요. 아 그래야지 떼돈 벌고 나가셔. 그런데 저희 대표님은 미신을 전혀 믿지 않는 분이라 그 말을 무시하고 넘어간 거죠. 그 후 멀쩡하던 직원들이 이상하게 하나둘 아프기 시작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난 거고요.
도깨비가 그동안은 자신을 잘 모신 대가로 선물을 나눠줬지만 자신이 무시당하기 시작하자 끔찍한 벌을 내렸던 겁니다. 신기하다. 결국 그 회사는 제가 그만둔 뒤 폐업 수순을 밟게 됐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게 다 도깨비 짓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이상하게 누군가 자꾸 아프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꼭 제 얘기를 귀담아 듣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환갑을 앞둔 어머님이 어린 시절에 겪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아직도 그때만 떠올리면 악몽을 꾸고 힘들어하셔서 따님이 대신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9년 당시 14살이었던 저에겐 죽어도 듣기 싫은 말이 있었습니다. 용철아. 아이, 박용철. 너 진짜 죽을래? 내가 이름 부르지 말랬지? 용철이? 맞아요. 제 이름은 박용철.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이번엔 아들이 분명하다면서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었죠. 딸보다 아들이 최고였던 그 시절. 저희 집은 첫째, 둘째, 셋째도 딸. 넷째인 저마저 딸인 걸 알았을 땐 정말 초상집이 따로 없었대요. 옛날에 그랬었어. 새로 이름 짓기도 귀찮다고 해서 전 그냥 용철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1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너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은 또 딸을 낳지는 않겠지. 손자 노래를 부르는 할머니 때문에 엄마는 결국 또 임신을 했어요. 근데 아들을 가지려고 그랬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대문 앞에서 엄마가 할머니한테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제발 안 가면 안 돼요.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엄마를 억지로 잡아 끌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를? 저는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 뒤를 몰래 쫓아갔어요.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깊고 험한 산속. 와! 아이고, 이리 와, 빨리. 내가 너를 가만둘 것 같았어? 빨리 따라오다. 빨리 와. 와. 싫어요. 아이고, 이리 와. 뭐야, 기분이 왜 이래? 대체 여긴 왜 온 거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불안한 생각에 휩싸이던 그때 색색의 화려한 천들이 걸려있는 나무 너머로 외딴 집 한 채가 보였어요. 거긴 우리 동네에 딱 하나 있다는 무당집이었는데요. 무당집에 갔구나, 무당집에. 할머니는 한사코 들어가기 싫다는 엄마 등을 떠밀며 그곳으로 들어갔고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 안을 훔쳐봤죠. 아이고, 내가 아주 아들 줄줄이 낳는다는 여자 속옷도 갖다가 입혀보고. 아니, 삼신할매한테 제사까지 지냈는데 소용이 없어, 소용이. 아유. 이번에도 딸이야. 아들 낳기엔 기운이 택도 없어.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맨살에 딱 붙이고 다녀. 그러면서 부적값으로 무려 20만 원이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비싸다. 그때 돈 2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비싸다. 생각지도 못한 액수의 할머니는 좀 깎아주게. 어? 아니면 저기 부적을 한 2만 원어치만 그려줄 수는 없나? 무당한테 흥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할머니 쇠고집은 동네에서 다 알아줬거든요. 앞으로 30분은 더 걸리겠다. 그래서 저는 조심조심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무당집 뒤편에 있는 작은 문에서 스멀스멀 연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궁이에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야? 도대체 뭘 끓이는 건지 생전 처음 맡는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궁금해서 뚜껑을 열자 시뻘건 피가 부글부글 끓고 있고 못이 잔뜩 박힌 채 죽은 검은 새들이 보였어요. 그제야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왔는데 바닥에는 긴 머리카락들이 쌓여있고 도마에는 막 핏자국이 가득하고 사방에 피로 쓴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허겁지겁 밖으로 도망치려는데 열린 문틈으로 난장판이 된 마당이 보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니요. 종이 쪼가리 대충 찌끄려가지고 무당 멱살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거를 20만 원씩이나 받아 처먹으면 그게 아주 사기꾼 돌팔이지 뭐야 이게 진짜 아이고 그 아무개 신령님 내 말 들리셔? 들리면 나 그 떡두꺼비 하나 내려주셔. 어디 신령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막막을 짓거려. 어머니 가요. 가만 있어봐. 겁에 질린 엄마가 할머니를 데리고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도 재빨리 걸음을 옮기려던 그때 우리를 원연하는 즉신문리가 되어 즉사하게 해주소서. 무당이 뭔가를 빠르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저주를 해, 내가 저주를. 두고 봐라. 조만간 크게 화를 입을 게야. 눈빛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 저주를 퍼붓는데 정말 심장이 쪼그라들 것 같았습니다. 용철아, 야 니네 엄마 아들 낳고 싶어서 무당 찾아갔다며? 아들 대신 귀신부터 온 거 아니야? 아이고 저 손 얘기를. 벌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는지 친구들이 저를 놀려댔어요. 여기저기 온통 듣기 싫은 얘기들 뿐 아이고 내가 늙어서 별 수모를 다 겪네. 여자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집에서는 할머니가 엄마를 쥐잡듯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갈 곳도 없이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저게 뭐지? 우리 집 담벼락에 커다랗고 시커먼 뭔가가 서 있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는 뭐가 왔나 보네. 저를 향해 몸을 돌리는데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새빨간 두 개의 불빛만 보이는 거예요. 두 개의 불빛이? 귀신이다. 저는 정신없이 막 도망쳤어요. 하지만 잠시 후에 자욱한 연기와 함께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불났나? 설마 아닐 거야. 아니야.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연기에 휩싸인 채 저희 집이 불타고 있었어요. 불이야! 엄마! 아빠! 다행히 제 비명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 달려나왔고 가족들도 하나둘 집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아서 엄마의 치마는 이미 시뻘건 피로 가득 젖어 있었습니다.
유산하셨나 보네. 방 한 칸만 겨우 남기고 새까맣게 타버린 우리 집.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죽고만 아기. 어떡해. 사람들은 이 모든 게 무당의 저주라고 했어요. 무당이 모시는 신이 보통이 아니라면서 그 신을 욕보인 벌을 받는 거라고 했죠. 그래. 그리고 그날부터 저한테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꾸 어디선가 저를 노려보는 듯한 오싹한 눈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언니, 저거 안 보여? 밤마다 창밖에서 검은 그림자가 아른거리는데 이상하게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것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이 났던 밤 집 앞에서 봤던 귀신이야. 그 여자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는데 피부가 불에 타서 새까맣게 변한 나무 껍질처럼 온통 갈라져 있었어요. 그 귀신은 마치 자기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갸우뚱거렸어요. 매캐한 냄새에 기침이 났지만 저는 억지로 참고 귀신은 그 모습이 우습다는 듯 확 웃어대더니 뚝뚝 진물이 흐르는 손을 들어서 긴 손톱을 제 눈에 힘껏 내비꽂았습니다. 엄청난 고통에 눈을 떠보니까 왜 그래? 그건 꿈이었어요. 매일 밤 온몸이 불이 탄 여자가 제 눈을 파내는 악몽에 시달렸고 저는 하루가 다르게 메말라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귀신이 들린 것 같다고 수군댔어요. 엄마는 뱃속의 동생에 이어 저까지 잃을 수 없다며 그 무당을 찾아가기로 했죠. 그런데 문 두드리는 소리 아니야? 그 무당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오, 웬일이야? 잡기가 붙었구만. 제 머리를 쪼갤 것처럼 두 손으로 콱 붙잡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 왜 그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네? 이번에도 돈이 아까운 건 아니지? 목숨 살리는 건 부족으로는 어림도 없어. 우리 딸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엄마에게 무당은 악기가 붙었지만 자기가 모시는 신보다 세진 않다면서 굿을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곧장 굿판이 열렸습니다. 무당은 저를 의자에 앉힌 다음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무당이 양손에 긴 칼을 꺼내더니 꽹가리 소리에 맞춰 방방 뛰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날카로운 칼끝을 겨누고 저한테만 들리는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어요. 너 그날 나 봤지? 순간 저는 기억이 나고 말았어요. 알고 있었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무당의 눈. 새빨갛게 충혈된 그 눈을 어디서 봤는지 말이에요. 너 그날 나 봤지? 저희 집에 찾아와 몰래 불을 질렀던 건 귀신이 아니라 그 무당이었습니다. 매일 밤 창밖을 기웃거리던 오싹한 그림자도 바로 무당이었고요. 우와, 이런. 방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제가 자신을 봤는지 못 봤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새벽 자신의 눈을 보고 제가 경기를 일으키자 이날 기억하네? 확신했던 거죠. 그런데 모든 사실을 깨닫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잡기가 들린 게 아닌데 왜 굿을 하지? 그러니까. 돈을 뜯어내려고. 그때 무당이 말했어요. 너 이제 곧 죽은 목숨이야. 신의 저주로 곧 벌을 받게 될 테니까. 얘한테 저주를 내리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목격자인 저를 죽이려는 무당. 우와.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 작두에 올라갔습니다. 어머. 그리고 무당이 처절한 비명과 함께 통나무처럼 바닥에 통 하고 쓰러졌어요. 깊숙하게 베인 두 발에서 피가 흘러나와 마당을 흠뻑 적셨습니다. 원래 피 안 나는데 무당들. 올라가서 뛰는데. 그날 이후 무당은 마을에서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졌다더라. 빚쟁이에 쫓겨다닌다더라. 온갖 소문이 들려왔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노렸던 저주굿이 무당 자신을 향한 저주굿이 되었다는 걸요. 신에게 벌을 받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그 무당이었던 겁니다.